野村被告に極刑が言い渡されました。野村被告に極刑が言い渡されました。 일본 사법 역사상 야쿠자의 총재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판결 선고가 끝나자 한 남자가 재판장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公正な裁判をお願いしたのに全然公正やないね。全部推認推認推認、こんな裁判あるか。生涯このこと後悔するよ。 이 남자의 이름은 노무라 사토루. 규슈 북부의 산업도시 키타큐슈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야쿠자 조직 쿠도회의 총재였습니다. 2014년 후쿠오카현 경찰은 전국 경찰의 지원을 받아 조직의 수뇌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규모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정상작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에 비하면 쿠도회는 세력도 인원도 훨씬 작은 지역 기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째서 수많은 야쿠자 조직 가운데 오직 쿠도회 하나만을 특정 위험지정 폭력단으로 지정하고 전국 경찰의 지원까지 동원한 대규모 수사를 벌였을까요? 오늘은 일본 유일의 특정 위험지정 폭력단 쿠도회의 궤적을 통해 한때 지역을 지배했던 야쿠자 조직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조직 범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쿠도회의 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쿠오카현 고쿠라에서 도박판을 주름잡던 쿠도 겐지가 결성한 쿠도구미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조직 범죄계는 고베에 본거지를 둔 야마구치 구미가 3대 두목 타오카 카즈오의 지휘 아래 전국으로 세력을 빠르게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석탄과 중공업으로 돈이 몰리던 키타큐슈 역시 이들이 세력을 넓히려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1963년 키타큐슈 진출을 노리는 야마구치 구미 계열 조직들과 이권을 지키려는 지역 세력 간의 갈등이 결국 폭발합니다. 쿠도구미 계열의 쿠사노구미 조직원들이 야마구치 구미 산하 조직원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무라사키강 인근에 유기한 무라사키가와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쿠사노구미의 수장이자 쿠사노구미의 핵심 간부였던 쿠사노 타카하키가 체포돼 약 10년간 복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던 쿠사노는 상위 조직의 수장인 쿠도 겐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이끌던 쿠사노구미의 해산을 선언해버립니다. 쿠사노 측은 수사가 쿠도구미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스 쿠도 겐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허락 없이 조직을 해산한 것은 조직의 규율을 깨트린 행위라고 판단했고 결국 쿠사노를 파문했습니다. 1977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쿠사노는 자신을 따르던 세력을 다시 모아 쿠사노 이카를 결성합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키타큐슈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총구를 겨누는 내전에 돌입한 겁니다. 1979년 내전이 극에 달했을 때 쿠도의 산하의 핵심 행동 조직인 타나카 구미의 초대 두목 타나카 신타로가 아파트에서 쿠사노 이카 계열 조직원들의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양측의 항쟁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 타나카 구미 내부에서 세력을 키워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노무라 사토루였습니다. 노무라는 훗날 3대 타나카 구미 조장에 올라 조직의 핵심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폭력 외에도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노무라는 고쿠라 일대의 불법 도박 등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확보했고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계 세력과 조직 내 입지를 빠르게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기나긴 항쟁으로 서로 지쳐가던 쿠도계와 쿠사노계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자신들이 계속 싸우는 사이 야마구치 구미 같은 외부의 거대 세력들이 키타큐슈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싸우다가는 판 전체를 외부 세력에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커져갔습니다. 1987년 오랫동안 총구를 겨누었던 두 세력은 결국 손을 잡고 통합조직 쿠도연합 쿠사노이카를 출범시킵니다. 노무라 사토루는 이 통합조직의 본부장에 임명되며 산하조직의 수장을 넘어 조직 전체의 핵심부로 진입합니다. 1999년 조직 명칭은 다시 쿠도회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2000년 노무라는 마침내 쿠도회의 4대 회장에 취임합니다.
2011년에는 회장 자리를 자신의 측근인 타노우에 후미오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조직의 최고의 직책인 총재 자리에 올랐습니다. 주요 보직에도 자신의 직계 계열인 타나카 구미 출신들을 배치했습니다. 형식상 회장은 따로 있었지만 조직 내부에서 노무라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부하들에게 노무라 사토루는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리고 노무라가 지배하는 쿠도에는 다른 야쿠자 조직들과도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성기 쿠도회의 세력은 정식 구성원과 준구성원 등을 합쳐 약 1200명에 달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와 같은 전국 단위 거대 조직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지만 키타큐슈를 중심으로 세력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느끼는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건설과 항만, 유흥업 등 키타큐슈의 여러 산업에 쿠도회의 이권이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형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기업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자신들과 관계된 업체에 공사를 배정하도록 압박했고, 유흥업소와 음식점에서는 정기적으로 자릿세, 이른바 미카지메루를 거뒀습니다. 문제는 요구를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쿠도회는 단순한 협박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총격과 방화, 흉기 공격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사건을 반복했습니다. 한 명을 공격함으로써 주변의 다른 사업자들에게까지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쿠도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사실상 이런 메시지를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에는 총기와 슈르탄 같은 무기가 실제로 사용됐고, 수사 과정에서는 로켓 발사기까지 발견되면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쿠도회가 다른 야쿠자 조직들과 가장 크게 구별된 점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경쟁 조직과의 항쟁을 넘어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한 일반 시민과 기업인, 폭력단 추방운동에 참여한 사람들까지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직 쿠도회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민간인을 공격하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반발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1988년 1월 미카지메료 납부를 거부한 건강센터에 쿠도회 계열 조직원이 들어가 시설 내부에 쥐약을 뿌렸습니다. 폭력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일반 시민 150명 이상이 중독 증상을 보였습니다. 1998년 2월 키타큐슈의 대규모 항만 사업에서 쿠도회의 이권 개입을 끝까지 거부해온 전직 어업조합장 가지와라 쿠니히로가 길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실행범들은 처벌받았지만 당시에는 최고 수뇌부까지 형사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2003년 8월 폭력단 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남성이 운영하는 클럽에 쿠도회 계열 조직원이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수류탄의 폭발로 여성 종업원과 손님 등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쟁 조직의 사무실이 아니라 폭력단 배제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운영하는 일반 영업장이 공격받은 것입니다. 2012년 4월 오랫동안 쿠도회를 전담 수사했던 전직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서 퇴직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을 수사했던 경찰관을 퇴직 후까지 노린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후쿠오카현 경찰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쿠도회의 공격이 계속되자 일본은 기존의 폭력단 규제만으로는 이 조직을 막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012년 12월 후쿠오카현과 야마구치현 공안위원회는 쿠도회를 사상 최초의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까지도 이 지정을 받고 있는 조직은 일본 전국에서 쿠도회가 유일합니다. 일반 지정 폭력단의 구성원이 부당한 금품 요구 등을 하면 먼저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은 다릅니다. 지정된 경계구역 안에서 법이 정한 폭력적 부당 요구 행위를 할 경우 중지 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쿠도회에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을 지정한 것은 쿠도회가 요구를 거부한 시민과 사업자에게 위험한 공격을 반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쿠도회는 비웃기라도 한 듯이
특정 위험 지정 이후에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퇴근길을 걷던 한 여성 간호사가 괴한에게 습격당해 머리와 가슴 등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노무라 사토루가 치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의 간호사였습니다. 노무라는 해당 병원에서 성기 증대 수술과 주변 제모 치료를 받은 뒤 시술 결과와 병원 측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간호사가 이레즈미에 비하면 아프지 않지 않냐는 취지의 농담을 건넸고 노무라는 이 말에 자신을 무시했다는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적인 불만이 간호사에 대한 조직을 동원한 습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5월 30대 치과 의사가 병원 주차장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1998년 피살된 전직 어업조합장 카지와라 쿠니히로의 친족이었습니다. 치과 의사 본인은 항만 사업이나 야쿠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업조합 관계자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 3대를 걸친 가족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계속되자 일본 경찰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말단 조직원 1명씩 체포해서는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조직의 정상, 우두머리를 잡아야 한다. 2014년 9월 후쿠오카현 경찰은 조직의 최상층부를 직접 타격하는 대규모 작전, 이른바 정상작전을 시작합니다. 후쿠오카 현경은 쿠도에 관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약 3,800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전국 경찰에서도 기동대와 수사관이 지원에 투입됐습니다. 기존의 야쿠자 수사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말단 실행범을 붙잡더라도 그들이 입을 다물고 보스의 직접적인 지시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최고 수뇌부에게까지 책임을 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상작전의 목표는 달랐습니다. 말단 조직원 몇 명을 체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총재 노무라 사토루와 회장 타노우에 후미오까지 직접 법정에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포 직전에는 예상치 못한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당시 취재보도와 관계자들의 회고에 따르면 쿠도의 수뇌부 역시 경찰이 노무라를 겨냥하고 있다는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노무라 측은 체포되더라도 혐의가 탈세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체포 당일인 2014년 9월 11일 새벽 한 언론이 노무라의 체포가 임박했다는 내용을 먼저 보도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노무라는 잠옷 차림으로 자택을 빠져나와 부하의 차량으로 이동했다가 이후 도주하는 것보다 자택이 더 안전하다 판단하여 다시 자택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전 6시 40분경 경찰은 자택에서 노무라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쿠도의 간부들은 노무라에게 구속기간인 20일만 버티고 나오시면 된다 라고 말하며 그를 배웅했다고 전해집니다. 쿠도의 수뇌부는 여전히 경찰이 최고수장을 쉽게 기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이들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탈세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6년 전 발생한 1998년 전직 어업조합장 카지와라 쿠니히로의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래된 수사 기록과 판결문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범행을 실행한 조직원들의 계보, 사건 전후의 움직임, 당시 쿠도의 내부의 지휘체계, 그리고 사건과 수뇌부 사이의 연결고리까지 다시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노무라 사토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고 이후 전직 경찰관 총격 사건과 간호사 습격 사건, 치과의사 습격 사건까지 수사를 차례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노무라의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노무라가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한 녹음은 없었고 서명된 명령서도 없었습니다. 조직원이 법정에 나와 노무라가 시켰다고 증언한 것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직접 증거 대신 쿠도회의 철저한 상명하복 구조와 사건의 동기, 실행 조직과 수뇌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여러 정황을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간접 사실에 의한 공모의 추인이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 증거는 없지만 여러 사실을 종합했을 때 최고 수장의 의사와 승인 없이 이런 범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1심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4가지 사건 모두에서 노무라의 관여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라 사토루에게 사형을, 회장 타노우에 후미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1심 판결의 일부를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998년 어업조합장 살인사건의 경우 노무라가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3사건에 대해서는 노무라의 관여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형 판결은 파기됐고 노무라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현재 검찰과 노무라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로 2026년 현재 사건은 최고재판소에서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라는 현재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이 일본 야쿠자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작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명령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최고 수장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의 지휘 구조와 사건의 동기, 실행자와 수뇌부의 관계 등 여러 간접 사실을 통해 공모가 입증된다면 최고 수장 역시 형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일본 야쿠자 수뇌부들에게 전하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정상작전 이후 한때 키타큐슈를 뒤흔들던 쿠도회는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돈줄이 막혔습니다. 폭력단 대책법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폭력단 배제 조례가 작동하면서 야쿠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기업과 사업자 역시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자릿세를 내던 업주들도 이제는 쿠도회의 요구를 거절할 제도적인 명분이 생겼습니다. 야쿠자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사업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경제생활 역시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은행과 통신사, 부동산 사업자들은 계약 과정에서 반사회적 세력 배제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폭력 단원은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개통, 주택 임대 같은 일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폭력 단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허위로 서약해 계약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야쿠자라는 신분 자체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조직의 거점도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야쿠자에게 사무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원들이 모이고 지시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에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정상작전 이후 쿠도회의 주요 사무실들은 사용이 제한되거나 매각 철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범행을 실행한 조직원뿐 아니라 수뇌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고액의 배상 판결과 오랜 기간 이어진 형사재판 비용은 이미 약해진 조직에 또 다른 부담이 됐습니다. 돈은 줄고 거점은 사라지고 조직원이 됐을 때 감수해야 할 위험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굳이 야쿠자 조직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전성기 구성원과 준구성원 등을 합쳐 약 1200명에 달했던 쿠도회의 세력은 2025년 말 기준 약 30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전성기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후쿠오카현 내에서 활동하는 쿠도회 조직원 가운데 20대 이하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직의 고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16일 후쿠오카현 공안위원회는 쿠도회의 공식 대표자를 노무라 사토루에서 타노우에 후미오로 변경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쿠도회 측은 다른 폭력단 등에 노무라가 은퇴했다는 사실을 전달했고 경찰은 이후 면회 상황과 조직 운영 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노무라를 더 이상 쿠도회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2000년 회장 취임 이후 약 26년 동안 이어진 노무라 사토루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쿠도회가 완전히 해산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약 300명의 세력이 남아있고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이라는 지위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키타큐슈 한복판에 대형 본부를 두고 시민과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던 조직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몰락은 쿠도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1년 약 9만 1천 명에 달했던
일본 전체 폭력단 세력은 2025년 말 기준 17,600명까지 줄었습니다. 폭력단 대책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렇다면 야쿠자가 줄어든 만큼 일본의 조직 범죄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간판과 계보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야쿠자가 쇠퇴하는 사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범죄 집단들이 새로운 치안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쿠자에 정식으로 소속되지는 않으면서 집단적인 불법 행위를 반복하는 일부 세력을 흔히 한구레라고 불렀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직적인 폭력과 범죄를 반복하는 집단을 준폭력단으로 파악해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 경찰이 더욱 주목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토쿠류, 정식 명칭은 익명 유동형 범죄 그룹입니다. 토쿠류는 기존 야쿠자 조직처럼 조직명을 내걸고 뚜렷한 계보 아래 모든 구성원이 장기간 활동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범죄를 계획하는 인물과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실행자를 모집합니다. 대표적인 모집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야미바이토, 어둠의 아르바이트입니다. 고액의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 강도와 절도의 실행력으로 동원됩니다. 연락에는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통신수단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인해 실행자는 자신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말단 실행자를 체포하더라도 범죄를 설계한 상부까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새로운 범죄 방식이 있습니다. 토쿠류는 실행력을 끌어모으는 기동성은 뛰어나지만 막대한 자금을 세탁할 경로나 전문적인 갈치수법, 범죄 인프라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바로 이 틈새를 전통적인 야쿠자 간부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야쿠자들이 토쿠류 네트워크의 배후 지시자로 개입하여 이들을 조종하고 범죄 수입을 상납받는 기이한 공생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쿠자는 자신들의 문양과 간판을 내걸고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은 그 간판 덕분에 보스가 누구인지, 본부가 어디에 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범죄 집단은 간판도 지시자의 얼굴도 조직의 이름도 모두 음지 속으로 숨겨버렸습니다. 간판을 내걸고 힘을 과시하던 야쿠자 시대가 저물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는 지독한 음지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일본 사회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파헤치는 다크재팬 시리즈 1편 특정 위험 지정 폭력단 쿠도웨를 통해 본 일본 야쿠자의 몰락과 범죄 생태계의 격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